자, 안녕하세요. 운양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래간만에 수업으로 찾아온 HM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 공부다 뭐다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공부하느라 또 굉장히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 바램처럼 여러분들이 70점, 반평균 70점 정도를 좀 맞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한 70점 가까이 맞아준 반도 있고 뭐 그런 반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2학기 때도 뭐 수업은 계속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할 거고, 우리가 아직 1학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1학기 끝나고 나서도 지금 진도를 계속 좀 나가줘야 우리가 2학기 들어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지필을 총 2번 볼 계획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아직까지 계획이긴 한데 이제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부지런히 또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얘들아, 이번 시간부터 공부하는 이 유럽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역사가 될 겁니다. 이 유럽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계에서 이 강한 나라들이 됐는지를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배우다 보면, 아, 유럽이 이런 역사를 거쳐서 지금의 그 강한 유럽이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테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좀 의미 있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의 학습지는 이제 21번 학습지가 되겠고요. 단원명은 신학로가 개척되다입니다. 이 교과서는 이제 124페이지를 펼치고 여기가 이제 쭉쭉 넘어갔죠. 유럽 역사를 쭉 이제 공부할 거니까 자, 124페이지에 있는 자, 유럽의 역사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자, 교과서를 펼치고 학습지를 뽑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원명은 신학로가 개척되다라는 단원명인데 학습 목표는 신학로의 개척 과정과 신학로 개척 이후 유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하진 않을 거고 좀 적당히 하고선 끊을 테니까 좀 힘내서 좀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한번 열어보죠. 자, 십자군 원정, 즉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은 내부적, 즉 유럽의 안으로는 르네상스랑 종교 개혁을 겪었어요. 그렇죠? 뭐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있었고, 그리고 종교개혁, 루터랑 칼뱅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을 겪으면서 신교랑 구교 갈라지고 막 그랬었던 거 그리고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이때 당시에 막 종교개혁을 겪고 있고 막 이랬을 때 외부적으로 유럽은 유럽 밖에 자 미지의 세계, 즉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바닷길. 그래서 이 새로운 바닷길을 신항로라고 하고 자 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신항로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자, 즉 유럽인들에 의해 신항로가 개척이 되는 무슨 시대? 그렇죠. 대항해 시대. 이 대항해 시대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유럽의 대항해 시대. 즉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이 신항로가 개척되는 바로 이 시대인데, 자 그렇다면 유럽이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때부터 여러 항로들, 신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막 지구를 막 돌아다니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유럽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유럽인들에 의해서 신항로가 개척이 되었을까요? 자, 당시 유럽인들이 신항로를 개척해야만 했던 뭐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유럽인들이 필요해서 개척을 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로 유럽인들이 신항로를 개척했던 거였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표의 제목은 신항로 개척, 즉 대항해 시대의 시작, 미지의 바다로 나서는 유럽인, 즉 알려지지 않은 바다. 그러니까 저 바다로 나가면 저 바다 끝으로 가면은 무슨 세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럽인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선 바다로 나갔다라는 건데, 그럼 왜 유럽인들이 신항로를 개척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배경. 이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일단 유럽인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신항로,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 동쪽 지방, 유럽을 기준으로 동쪽 지방, 즉 동방이라 그러는데 이 동방에서 났던 이 상품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자, 향신료라든가 비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향신료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자, 향신료 밑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하고선 자, 후추라고 써보세요. 후추. 후추 알죠? 후추. 이렇게 뿌려 먹는 거. 뭐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라든가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후추 같은 거 뿌려 먹잖아요, 얘들아.
그거야, 그거. 그게 향신료의 대표적인 게 후추인데 이 후추를 당시에 유럽인들이 이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고기를 오래 보관하고 좀 어느 정도 좀 맛있게 먹으려면은 이 후추 같은 향신료가 꼭 필요했는데 이 후추 같은 향신료가 동쪽 지방에서 났던 상품이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 지방에 대한 상품이 인기가 막 많아지기 때문에 저 동쪽 지방으로 우리 유럽이 가게 되면 저 맛있는 저 엄청난 후추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단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또 유명했는데 이 비단이 또 유럽에서 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상품이었으니까 저 비단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저기 중국까지 가려면 좀 어떻게 가야 좀 길이 빠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유럽인들이 좀 강하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유럽인들이 이 동방, 즉 동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동양에 대한 유럽인의 이 호기심이 막 증가하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자,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누가 썼죠, 이 동방견문록? 그렇죠. 이 원나라 때, 이 원나라에서 한 17년 동안 뭐 관리 생활을 하기도 했던, 그렇죠. 마르코 폴로. 이 마르코 폴로가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 저기 유럽의 동쪽 지방에,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저기 일본은 황금으로 뒤덮인 나라가 일본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동방견문록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100% 사실은 아닌데, 사실을 좀 과장해가지고 마르코 폴로가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동쪽 지방에 대한 이 동방견문록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 유럽인들의 호기심이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동방견문록에 일본을 지팡구라고 써. 지팡구. 황급으로 뒤덮인 나라 지팡구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얘들아 일본을 재팬이라 그러는 거야. 재팬. 아무튼 이렇게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이 동양에 대한 유럽인들의 호기심도 증가했었다. 그러면 유럽인들이 점점점 좀 바다 건너가지고 저기 동쪽 지방에 저기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막 궁금해하고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오스만 제국.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그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던 나라잖아, 얘들아. 이거 한번 같이 보자. 자, 자 교과서 116페이지. 자, 오스만 제국의 영토예요. 물론 오스만 제국이 가장 잘 나갈 때 영토이긴 하지만 자, 굉장히 컸던 이슬람 나라였어요. 이슬람 나라. 우리가 좀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요 오스만 제국이 얘들아 이쪽 지방을 막 차지하고 있잖아. 이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동방 지역은 얘들아 이쪽이거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막 후추나 이런 것들이 막 건너와 가지고 오스만 제국의 이쪽을 거쳐 가지고 얘들아 유럽으로 건너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만 제국에서 이 동쪽 지방의 상품들을 막 값을 비싸게 매겨가지고 비싸게 팔았던 거야, 유럽에다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인들이 이 오스만 제국에서 거쳐서 오는 이 동방 물품들, 이런 것들을 막 사게 되면은 이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지불했어야 됐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이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을 하고 동방 상품을 유럽에다가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 개이득을 챙긴 거야, 이 오스만 제국이. 응?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었을까? 그렇죠. 오스만 제국은 웃고 유럽은 막 유유 막 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 야, 이거 오스만 제국 이거 너무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오스만 제국을 통하지 않으면서 저기 동쪽 지방의 상품을 좀 얻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바닷길, 신항로를 막 개척을 하게 되는 그런 또 배경이 또 되겠죠. 자, 그러면서 때마침 유럽에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데 자, 항해술,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리고 조선술, 그러니까 배에 막 도치라든가 어떤 배의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막 먼 거리를 나갈 수 있는 성능 좋은 배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나침반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바다 위에 있어도 정확하게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죠. 먼 거리로 항해, 그러니까 바다 배를 타고 나가는 게 가능하게 됐던 거였죠. 이런 배경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서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럽의 모든 나라가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건 아니거든. 특히 유럽에서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자, 어느 나라였냐? 여러분 여기 244쪽의 지도를 봐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이쪽 교과서로 보자. 자, 여기 약간 지도가 별로 좋지 않은데, 자,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가 이쪽이 지중해야, 이쪽이 지중해. 이쪽이 지중해. 그리고 얘들아, 여기가 대서양이거든, 대서양. 근데 여기 이 대서양에서 가까운 나라가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스파냐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가 너무 이 대서양 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이 지중해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만 제국을 거쳐가지고 뭐 이쪽으로 쭉 거쳐서 또 이쪽까지 상품들이 넘어오면서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너무 동방 상품들을 비싸게 샀어야 됐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앞장서 가지고 신항로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당연한 두 나라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되는 거겠죠. 대서양 쪽에 가깝게 있고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가 돼서 이 지중해 무역에서 손해를 계속 보고 있던 나라가 누구랑 누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기 때문에 요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도해서 신항로가 개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다고요? 그렇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즉 에스파냐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스페인. 축구 잘하는 나라. 둘 다 축구 잘하지, 얘들아.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이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던 이유, 여기 나와 있죠. 대서양 연안, 즉 대서양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지중해 무역에서 분리했기 때문에, 즉 소외되었기 때문에 비싼 값을 두고선 동방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나라가 당연히 신항로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항로 개척의 시대, 즉 대항해 시대에서 이 활약했던 인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저 먼 바다, 저 위험한 바다로 직접 뛰어들었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5명 있어요. 5명. 당연히 이 인물들은 포르투갈 아니면 에스파냐 뭐 이런 나라들이 당연히 주도했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포포포, 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3명은 이제 포르투갈이 지원했던 사람들이고, 요 두 사람은 에스파냐가 지원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포르투갈의 왕자 중에 엔히크 왕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신항로 개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타자라고 보면 되는데, 요 엔히크 왕자가 이 포르투갈의 왕자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신항로 개척에 막 아낌없이 투자를 했어. 그래가지고 서아프리카 항로를 개척을 하게 돼요. 자, 지도를 잠깐 볼까? 여기는 좀 지도를 잘 봐둬야 돼. 자, 여러분들 여기 몇 페이지냐? 125쪽. 이 125쪽의 이 지도를 옆에다가 잘 보면서 오세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애니크 왕자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서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한 요 정도까지. 자, 요 정도까지만 애니크 왕자는 요 정도까지밖에 탐험을 못했어. 그래서 막 이런 지역도 발견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애니크 왕자의 노력으로 이제는 아프리카 쪽으로 탐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막 아프리카라는 곳 자체를 유럽인들은 거의 몰랐다고 보면 돼. 이쪽으로 뭐 거의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애니크 왕자가 배를 타고 탐험을 하면서 이쪽에 무슨 미지의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쪽을 개척하면 뭔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 서아프리카 항로를 개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는 신항로를 개척했던 사람이, 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되게 어렵지. 자, 다시 학습지. 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이 벌써 이름부터가 뭔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있잖아. 자, 아프리카를 서쪽을 타고서 얘들아 쭉 돌아. 쭉 돌아가지고 남쪽 끝에. 자, 다시 쭉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자, 여기 파란색 화살표인데 쭉 타고 와서 서쪽을 돌아서 쭉 얘들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쭉 내려가. 정말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았을 거 아니야. 이 무슨 이렇게 노젓는 배 타고서 막 그때 당시에는 뭐 기계로 가는 배도 아니고 다 노젓는 배야.
그러니까 막 늦었는 배를 타고서는 그냥 언제 끝일지도 모르는 그런 항로를 쭉쭉쭉 타고 내려가서 드디어 얘들아 여기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여기 볼록 튀어나온대. 여기를 희망봉이라 그러는데 이 희망봉에 도착을 하는 게 희망봉을 발견하는 게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봐봐. 이 사람은 아프리카 남쪽 끝에 어디 도착했다고? 그렇죠. 희망봉에 도착. 즉 희망봉이라는 거 발견한 사람인데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와, 나 진짜 아프리카 진짜 끝까지 가는 길에 와, 나 정말 뒤질 뻔했어. 아, 뒤질 뻔했어. 너무 힘들었어. 뒤질 뻔했어. 그래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죠, 이름이. 나 뒤졌어. 뒤질 뻔했어. 희망봉 발견하기까지 뒤질 뻔했어. 그러니까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희망봉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조금씩 뭔가 더 신항로 개척이 발전해 나가고 있죠. 자, 그러다가 이 포르투갈에 이 신항로 개척의 끝판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스쿠 다가마예요. 바스쿠 다가마. 이 사람은 뭘 했냐? 자, 희망봉을 돌아갑니다, 드디어. 자, 바스쿠 다가마. 희망봉을 쭉쭉쭉 타고 와서 희망봉을 돌아서 자,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까지. 이때 당시에 인도가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자, 이때 인도가 굉장히 발전했었어. 그러니까 막 면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품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후추 같은 것도 이 인도 쪽으로 많이 건너왔었고 원래 후추는 얘들아 이쪽에서 생산이 되거든. 후추가 이쪽, 여기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인도로 건너왔던 이 후추라든가 그리고 인도 자체적으로 어떤 면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었으니까 바스코 다가마가 결국에는 인도까지 어떻게든 가고 싶었는데 자,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있잖아. 봐봐.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아서 자, 인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바스코 다가마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있잖아. 나 인도까지 다 갈 거야. 나는 결국에 인도까지 다 갈 거라니까. 나는 인도까지 다가마. 그래서 이름이 바스코 다가마야. 인도까지 다가마. 응? 바스코 다가마. 나 인도까지 다 갔어. 그래서 이름이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그러니까 바스코 다가마는 어디에 도착했다? 그렇죠.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도착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포르투갈이 앞장서 가지고 막 신항로를 개척을 하고 있으니까 좀 누가 좀 똥줄이 탈까? 그렇지. 에스파냐가 좀 똥줄이 바짝바짝 타겠죠. 그래서 에스파냐가 부랴부랴 누굴 시키냐면 자, 콜럼버스를 시킵니다. 콜럼버스. 여러분들이 이 콜럼버스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름 정도는 그래도 좀 들어봤을 거야. 이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에스파냐로 가가지고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 콜럼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스파냐에 내가 인도로 가는 좋은 길을 알고 있다. 응? 내가 인도로 가는 좋은 길을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지원을 해줘라. 그리고 굳이 아프리카까지 돌아가지고 멀리 인도를 갈 필요가 없다. 자, 보세요. 콜럼버스의 주장입니다. 자, 굳이 이렇게 돌아서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런 말들이 얘들아 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콜럼버스가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말을 믿었어. 지구가 둥글다라는 말을 믿고 그냥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면은 얘들아 바로 있잖아. 이 아메리카라는 대륙을 또 당시에 유럽인들이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면은 얘들아 바로 그냥 인도로 나올 거다라고 콜럼버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필요 없다. 그냥 왼쪽으로 쭉 그냥 버스 타고 직진, 버스 타고 서쪽으로 직진하면은 바로 그냥 인도가 나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뭐다? 그렇지, 콜럼버스지, 콜럼버스. 그래서 얘들아 콜럼버스는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그냥 왼쪽으로 쭉 가가지고 얘들아 이쪽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 산살바도르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자, 여기를 있잖아. 콜럼버스가 딱 발견하고 나서 여기를 인도라고 주장해. 콜럼버스가. 그래서 얘들아 이쪽에 있는 여러 섬들을 서인도 제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콜럼버스가 발견을 해가지고 인도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인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있잖아.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이쪽 땅을 인도라고 믿다가 결국에는 인도라고 믿고 끝끝내 인도라고 믿고 죽어 얘들아. 결국엔 어찌됐든 간에 이 콜럼버스의 탐험으로 콜럼버스가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탐험을 하면서 자, 이쪽 지역 이 아메리카라는 땅에 대한 이쪽에 뭔가 새로운 땅이 있구나라는 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파냐에 의해서 자, 이쪽 지역이 좀 개척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그럼 콜럼버스가 자,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면서 어디에 도착했다? 그렇죠.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했는데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 서인도 제도가 진짜 인도인 줄 알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에스파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뭔가 부족하잖아. 이 콜럼버스의 이런 주장은 조금 부족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을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 마젤란이라는 사람을 후원을 해가지고 이 마젤란은 아예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자, 보세요. 이 마젤란은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믿어. 그래서 이제 경로를 어떻게 가냐면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당연히 얘들아 이쪽으로 이어지겠지. 지구가 둥그니까. 자, 태평양, 그러니까 대서양 쭉 남쪽으로 해가지고 남아메리카 남쪽을 이렇게 돌아서 태평양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여기까지 도착한 거야. 여기까지. 여기가 필리핀이지, 필리핀. 자, 여기 필리핀에 도착해가지고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태평양을 횡단을 합니다. 횡단이라는 걸 이제 가로로 간다 이런 뜻이야. 태평양을 가로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얘들아. 쭉 가가지고 필리핀에 딱 일단 도착을 해. 필리핀에 도착해가지고 이 마젤란이 여러 일행들을 이끌고 갔거든. 마젤란 일행들이 야 에스파냐 왕에게 충성을 하고 크리스티교를 믿어라라고 필리핀의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필리핀에 여러 이제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부족장들이 대부분 이 마젤란에게 무릎을 꿇거든. 그런데 유독 있잖아. 이 필리핀 부족장 중에서 누가 있었냐 하면 자 일단 요거 잠깐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라프라프라는 사람이 있어. 라프라프. 이 필리핀의 부족장인데 이 사람이 이 필리핀에 그 세부라는 섬이 있어요. 세부. 그 되게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한 섬인데 그 세부의 오른쪽에 또 막탄이라는 섬이 있어. 그 막탄 섬에서 이 라프라프 필리핀 부족장과 이 마젤란 일행 사이에 이 전투가 펼쳐져. 왜냐하면 라프라프 입장에서는 이 마젤란이 침략자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이 마젤란을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막탄 전투에서 이 라프라프 부족장과 이 마젤란 일행 사이에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들아 이 라프라프 부족장을 중심으로 한 필리핀 부족들이 이 마젤란을 물리쳐가지고 이때 마젤란이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젤란 일행 중에 몇 명만 겨우 살아가지고 자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타고 다시 이렇게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자 다시 이렇게 에스파냐까지 도착하게 되는 요게 얘들아 무려 3년이 걸려 3년 3년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자, 태평양을 횡단해서 자 필리핀을 거쳐서 마젤란은 죽고 마젤란 일행이 살아남아서 다시 이렇게 인도양을 거쳐서 남아프리카를 거쳐서 에스파냐까지 오는 자 이게 그래서 얘들아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이게 세계 최초로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젤란 일행들에 의해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드디어 증명이 된 거지 얘들아.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항로가 열심히 개척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제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대륙도 발견되게 되는 거고 즉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 같은 새로운 대륙들이 발견하게 되는 건데 이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새로운 대륙이 좀 아픈 역사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얘들아. 그러니까 그 아픈 역사에 대해서 즉 아메리카의 아픈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그냥 짧게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 듣느라 자, 모두 고생했고 아직 1학기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 자, 오늘 수업 내용도 필기해가지고 첨부 파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